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넘어갈게요. 너무 좋아. 자, 이제 고의 평탄면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는 오렌지 농업을 많이 해요. 자, 오렌지는 글자 그대로 해발구가 높은 곳은 냉량해서 독특하게 농사를 할 수가 있어라. 오렌지 농업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렌지 농업을 제일 많이 하는 동네가 대관령인데, 대관령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 평창이라 그랬었죠. 자,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동네에 이제 놀러 오라고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표어를 만든 게 있거든요. 자, 평창은 뭐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혹하냐면 해피 700이라고 말을 써요. 해피 700,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응? 자, 여기는 해발구가 700m가 넘어가기 때문에 관악산보다 높기 때문에 여름에 오면 즐겁다. 물론 겨울에 와도 눈이 많아서 즐겁다. 놀러 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700m가 높기 때문에 여기 평지에 비해서 기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냐면은 선생님이 첫 시간에 나눠준 그 자료 있죠? 자료 한번 봐보세요. 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몇 명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름철에 8월달 평균 기온을 한번 볼게요. 8월 평균 기온을 봤더니 서울은 몇 도예요? 서울의 8월달 평균 기온 몇 도야? 최나절 평균 기온? 25.7도. 이건 나중에 결국 외우셔야 돼요. 이미 선생님 이거 25.7도를 지금 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미 말한 적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대륙성 기후 할 때 서울이 얼마나 덥고 춥냐 그런 거 할 때도 말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 없으면 문제를 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서울이 8월달 평균은 25.7도인데 거기에 보면 대관령 기온도 있을 거예요. 자, 대관령의 8월달 평균은 몇 도예요? 19.1도죠. 자, 이 정도 보면 우리 체가 또 많이 나잖아. 자, 그래서 19.1도면 서울의 5월달 하순, 한 5월 20일경 있죠? 그때쯤 기온하고 비슷해요. 평균 기온하고. 쉽게 말하면 대관령은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가 서울의 5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를 말하면 잘 감은 안 오지만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름에 서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랭농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대관령을 비롯해서 진안, 고원이 일단 기후가 달라서 그래요. 물론 기후 조건이 유리해서 그런 거야. 왜 유리하냐면요. 자, 이렇게 단면도를 그리면 여기는 굉장히 더운데 여기는 서늘하죠. 이런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여기는 주로 무엇을 재배하냐면 무나 배추 같은 채소를 재배하죠. 무나 배추는 너무 기온이 높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8월달, 9월달에는 여기에서는 배추를 재배할 수가 없고 오직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고위 평탄면에서만 배추를 재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값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유리한 기후를 이용해가지고 오렌지 농업을 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배추를 재배를 했는데, 자, 여기에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적게 살아요? 적게 살잖아요? 이걸 어디까지 가지고 와야 되냐면 수도권까지 가지고 와야 돼. 자, 근데 그게 과거에는 힘들었어요.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자, 근데 구체적으로 영동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오렌지 농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기후가 유리한 건 기본이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오렌지 농업이 확대되고 있더라. 자, 그런데 이런 오렌지 농업이 지금은 뭐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지금은 어떤 내용이 자주 나오냐면 문제점이 자주 나와요. 오렌지 농업이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배추를 재배하기 전에, 여기가 받치기 전에 여기는 뭐였냐면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산이었어요. 산 꼭대기 부분이니까 해발구가 700m가 넘어가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던 일반적인 산이었는데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8월달, 7월달, 9월달에는 배추를 심죠. 근데 다른 게죠. 예를 들면 5월달 또는 10월달 그때는 여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오히려 다른 계절은 너무 추우니까. 또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만약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흙탕물이 되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토양이 다 씻겨 내려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요. 대관령 지역에 토양이 유실된다, 사라진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토양 유실 문제, 이거 느낌표야. 자, 그리고 우리가 토양이라는 게 토양. 유양유실 뭐냐? 토양 유실지? 토양 유실 뭐가 좀 비싸 보이는 사람도 아, 그래? 야, 내가 그렇게 그 뭐냐? 비싼 사람 아니, 그 이미지가 비싼가? 내가 이제 이미지가 그렇다 보다 이미지가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게 쌍별한 단어는 알겠는데 그 반대되는 말이 머리 생각이 안 나네. 설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자, 그럼 토양 유실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 토양이라고 하는 건 흙이잖아요. 우리가 산에서 일반적으로 흙이 생기려면 1cm가 이렇게 쌓이는데 100년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씻겨내기만 하고 나면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배추를 많이 재배하고 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하겠죠. 당연히 그 농약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물이 굉장히 오염이 심해요. 수질 오염이 심하더라. 지난 시간에 했던 도암댐 있죠? 강릉 수력발전소. 네. 바로 여기 들어온 물 때문에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이런 고위평 타면은 또 무엇으로 이용할 수가 있냐면요. 스키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스키장은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산은 좀 경사가 급한데 자, 여기 언덕처럼 이런 데다 스키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언덕처럼 이런 데다 스키장을 만들면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거의 막 자살 바위가 되겠지. 그래서 스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사가 완만해야 스키를 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관악산에 스키장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들어요. 우리 관악산 가보면 알겠지만 엄청 경사가 급해요. 여기다 스키 만들면 타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경사가 완만하고 해발고가 높은 대관령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할 때 무주 리조트 설명했었죠. 남쪽인데 여기는 스키장이 있잖아. 스키장 있는 이유가 경사가 완만하니까. 그래서 고위평 타면은 스키장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위평 타면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목장들이 많아요. 자, 목축업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기후가 서늘하고 서늘한 기후, 당연히 기온이 낮잖아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습도가 높아가지고 뭐에 유리하냐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목초를 재배하기가 유리해요. 목초 재배에 유리하다. 자, 여러분들 소나 양이 아무런 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먹는 풀은 길이가 좀 길고 부들부들한, 그러니까 약간 특별한 풀을 먹는 거야. 그런 풀은 기온이 너무 높으면 말라 죽어요. 그리고 건조하면 말라 죽어요. 자, 일단 우리가 기온이 낮은 건 알죠? 근데 우리가 산 꼭대기 높은 곳은 구름이 많이 끼죠? 밑에서 보면 구름인데 산 위에서 보면 안개잖아요. 그래서 대관령이 우리나라에서 안개가 제일 많이 끼는 동네예요. 1년 내내 습도가 높아서 목초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에 삼양 목장, 구름 목장, 양떼 목장, 대관령에 그런 목장이 많은 거죠. 대관령 가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있죠? 아마 대관령 가면 필수 코스가 물론 겨울에 가면 스키장이지만 목장 들렀다가 또 그 근처에 있는 또 무엇을 구경하러 가냐면 풍력 발전 단지를 구경하러 가요. 풍력 발전.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위평 산면에서는 풍력 발전도 많이 하더라. 필수 코스잖아요. 가본 사람은 알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풍력 발전을 하려면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되는데 해발 고도가 낮은 이런 동네는 뭐 낮은 산들도 많고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마찰 때문에 바람이 약한 편이에요. 근데 산 꼭대기는 막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바람이 무지하게 세게 불어요. 자, 이건 리얼 스토리인데 선생님이 10년 전쯤에 대관령으로 답사를 갔어요. 졸업을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교육과를 가면 답사가 의무예요. 그래 졸업이 돼. 그러니까 아무튼 갔는데 겨울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무지하게 세게 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인데 내가 그 버스에서 제일 먼저 내린 게 아니라 조금 중간에 내렸거든요. 근데 내리면서 보는데 맨 앞에 내렸던 애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렸다가 정말 태풍 같은 바람이 부니까 얘가 먼저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정말 엄청나게 세게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강원도고요. 강원도에 고위성 평면이 많으니까. 자, 강원도 중에서도 대관령에 있는 풍력 발전 단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커요. 바람이 무지하게 세니까. 자, 그래서 풍력 발전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풍력 발전까지. 내일 금요일 신나잖아요. 내일 금요일이야. 이들은 서울 역사박물관 간대네. 아 맞아요. 어. 와 우리 외출해요. 우리도 가. 우리 이화여대로 사진 찍으러 가기로 했어. 우와. 여자애들 20명 데리고 왜 내가 그냥 이와야 될까요? 연애 가지 말고. 난 개인적으로 서울대 가고 싶었거든. 가까우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대가 해발료가 높잖아요. 지금 서울대에 가면 벚꽃이 지금 한창이야. 그래서 난 서울대 가고 싶었으나 애들이 왜? 자기도 여자라고 이화여대 가재. 연애 있잖아. 아니 근데 여자 있잖아. 근데 연대 생각하면 여자들 그래. 남자들밖에 생각이 안 나. 이대 가 맛있는 거 상상이 안 돼. 이대가 아니 대가리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생각 안 나. 자, 대관령에 삼양목장이 있는데 그 삼양목장이 실제로 삼양라면 만드는 회사가 있죠. 맞아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목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사랑하는 생각. 아 진짜요? 그 밑에. 그 선생님이 나가는 그 줄글 자료 보면은 그 소녀시대가 옛날에 삼양라면 광고했었잖아. 그 포스터 이렇게 올려놨어요. 넣어놨어. 관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역시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산 중에서 우리가 흙으로 덮여 있는 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로 되어 있는 돌산이 있었죠. 네. 자, 이거 앞에서 암석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종합해가지고 정리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흙산을 한자를 써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토산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돌산은 돌석자를 써서 석산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뭐 당연한 말이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 각각의 산은 그 밑을 이루고 있는 밑에 있는 암석을 기반암이라 그러는데 기반암이 다르죠. 자, 우리가 돌산을 이루고 있는 기반암이 뭐예요? 암석 중에 무슨 암석이야? 관악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 화강암. 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화강암. 그리고 질문을 하기가 조금 무서운데 두려운데 자, 화강암하고 관련된 지질시대가 언제예요? 그러게요.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시원생대 중에 얘는 중생대, 대보, 중앙, 유동 때 화강암이 관여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흑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뭐냐면 편마암이에요. 편마암. 자, 편마암하고 관련된 지질시대 언제예요? 편마암은 변성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암석이 성질이 변한 거잖아. 제일 오래된 지질시대. 시원생대. 시원생대. 자, 그럼 흙으로 덮인 산하고 돌로 된 산하고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면 얘가 더 많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편마암하고 화강암하고는 어떻게 다르길래 왜 서로 다른 형태의 산이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요. 두 암석이 풍화를 받으면, 풍화는 이제 바위가 부서지는 거죠. 풍화를 받으면 서로 다른 물질이 돼요. 풍화 산물이 달라서 그래요. 풍화가 다르게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높은 바위가 있고 큰 바위가 있고 편마암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화강암이고 얘는 편마암이에요. 자, 이거 화강암은 우리가 직접 본 적 있죠? 초등학교 때 봤을 거야. 화강암은 알갱이가 눈에 보여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석영인데 그 석영이 화강암에서 떨어져 나오면 풍화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모래가 돼요. 모래가. 이 모래는 지들끼리 잘 안 엉겨붙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빗물에 씻겨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금방 굴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화강암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안 쌓이고 다 굴러가 버리니까.
자, 그에 비해서 우리 편마음이 이렇게 부서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점토가 만들어져요. 입자가 작은 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은 지들끼리 엉겨붙어 습기가 있거나 물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에 그대로 쌓이면서 흙이 두껍게 이렇게 바위를 덮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땅을 파서 들어가면 밑에는 편마음 바위가 나와요. 근데 그 위에 흙이 두껍게 있는 거지. 자, 풍화산물이 다르더라. 이쪽은 모래가 만들어지고 이쪽은 점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내용은 되게 쉽죠. 자, 예를 들면 식생은 어느 쪽이 풍부할까? 당연히 흑산이 나무가 더 많겠죠. 흙이 더 많겠죠. 관악산하고 여기 우면산 비교해보면 우면산은 지금 우리가 흙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안 보이잖아. 나무도 많고. 관악산은 안 봐서 모르겠다. 애들이 관악산이 늘 보이는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관악산을 실제 잘 안 봐요. 시리즈에 봐보세요. 관악산 바위가 보여요. 나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산의 경사를 봤더니 어느 쪽이 급하다? 돌산이 급하다. 이런 거 물어보면 많아져.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하수, 다른 말로 하면 약수터는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돌산. 당연히 흑산이 약수터가 더 많죠. 우리 돌은 물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비가 오면 그냥 그 빗물이 그냥 곧바로 빠져나가 버려요. 흙이 물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씩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관악산 올라갈 때 있잖아요. 꼭 물을 많이 챙겨가야 돼요. 중간에 약수터가 별로 없어요. 그에 비해서 흙으로 된 산을 올라갈 때 약수터가 좀 많아서 물을 좀 덜 가져가도 돼요. 선생님도 옛날에 잘 모르고 갔다가 북한산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약수터가 없어. 척대가 있대. 갔더니 그 말이야.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수질검사 했더니 대장님이 드실드실 한다면서 물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먹었어요. 먹었죠. 뭐 대장님 때문에 탈라나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거기 갈증나서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일단 지금은 살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이제 지리니까 얘네들을 대표하는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자, 돌산은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많으니까 돌산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딱 3개만 외우시면 돼요. 대표적인 돌산. 자, 우리 한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돌산 봤더니 바위로 된 산. 첫 번째 금강산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금강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산이잖아요. 돌로 된 산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가면 설악산이 있어요. 설악산도 무지하게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의리하게 크진 않지만 사람들이 되게 쉽게 가볼 수 있는 또 돌로 된 산이 있어요. 무슨 산? 관악산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같은 서울에 더 큰 산이 있거든. 관악산은 도립공원이고요. 도립공원인가? 시립공원인가? 북한산. 근데 우리 북한산은 국립공원이잖아요. 서울은 북한산. 자, 그래서 관악산 대신에 같은 서울에 있으니까 북한산을 물어봐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관악산, 북한산은. 자, 이 3개의 산이 어디에 있는지 페이지 보고 위치 한번 파악할게요. 자, 우리가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55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가 약간 지저분하다 그러면 57페이지를 봐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지도가 있어요. 57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래서 산맥도를 봤더니 산맥하고 산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휴전선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태백산맥이 뻗어 있죠. 북한 쪽에 이렇게 산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태라고 하는 글씨 바로 옆에. 걔가 금강산이에요. 태라고 하는 글씨 옆에 밑에. 얘가 금강산이에요. 북한에 있지 않아 금강산. 자, 지금 금강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웃으면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박왕자 씨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박왕자예요. 박왕자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금강산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잖아. 그래서 지금 못 가요. 자랑을 하자면 선생님이 2006년 1월 1일 날 금강산에서 해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때는 금강산에 갈 수 있었거든. 12월 31일 날 출발해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그 다음날 왔었어요. 몇 살이고?
이때가 몇 살이었냐면 아 눈물 날라 그래. 초등학교 4학년 때. 아,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야, 나 선생님이 이때 한참 이제 군대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병역 승리하면서 정말 고생하던 때네. 자, 그럼 금강산 위치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낼게요. 금강산은 이 산은 중국 방향 산맥에 포함된다. 맞다 틀리다. 아니. 맞다 틀리다. 태백산맥은 한국 방향 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능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무려 2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중요하니까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하게 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백이라고 하는 글씨 옆에 태백 할 때 백 왼쪽에 보면 산이 하나가 있죠. 얘가 설악산이에요. 그러니까 설악산하고 금강산은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광주산맥이라고 있고 거기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산 표시가 있죠. 얘가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북한산은 서울에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란 말이에요. 광주산맥 그 광이라고 하는 글자 왼쪽에 보면 산 있잖아. 거기가 서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흑산은 또 우리나라 편마음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흑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딱 하나만 물어봐요. 아, 지리산. 지리산. 예. 자, 지리산은 어디에 있냐면요. 소백산맥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소라고 하는 글씨 밑에 보면은 산 하나가 표시가 돼 있죠. 소백산맥 끄트머리에. 걔가 지리산이에요. 소 밑에 소라고 하는 글자 밑에 산 표시가 있잖아요. 걔가 지리산이라고요. 자, 우리 지리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저건 위치도 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잊어버리지 말라고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혹시 지리산 이야기한 적 있나요? 네. 종주했던 얘기? 아, 그래요? 언제 얘기했지? 넘어가자. 갑자기 기운이 다운됐어. 갑자기 우울한 그 기억이 떠올라서. 사실 제일 우울했던 건 2박 3일 동안 이렇게 걷는 동안 계속 이슬비가 내려가지고 경치를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을 헤매다가 내려왔거든. 힘은 엄청 들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산지지역 끝이거든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산지지역 끝. 이제 하천지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아니.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어요? 우리 시험 보면 어디까지? 네, 이거 시험 보면 어디까지예요? 시험 범위 79페이지까지. 이거 시험이 대략 3주 남았잖아요. 문제가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문제가 쉽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네, 확정이에요. 오늘 아침에 확정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선생님 별일 없으면 79페이지까지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쪽지가 왔어. 시험 어디까지 볼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작년 기준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까지 하면 무난할 것 같고요. 그 다음까지 나가면 내가 정말 미친듯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까지 하면 우선 짧으면 다 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범위를 줄이면 너무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곧 죽어도 해안 지역까지 해야 되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해안 지역까지가 시험 범위가 됐어요. 좋아해야 돼. 그럼 싫어해야 돼? 좋아하시면 돼. 좋아하면 되지. 아니, 어차피 이거 시험 범위라는 게 작년하고 똑같을 거니까.
평신도를 안 나갔으니까. 근데 이거 문제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하천적인 내용이 별로 없고요. 해양적인 내용이 조금 있어요. 해양 얘기 조금 없어요. 자, 하천으로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60페이지. 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거 오면 선생님이 주잖아. 먹으라고. 저요. 자, 좀 이따 우리 2교시 끝나고 우리 이거 받으러 오라 그랬잖아요. 줄글. 받으러 오세요. 오면 일단 너무 멀어서 이게 그냥 오늘도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렇더라고. 나도 여기 왔다 가면 힘들어서 당 떨어지거든요. 애들 먹으라고. 내 거야. 자, 아무튼 어제 줄글 받으러 오는 사람 줄 거니까. 누가 한 거야? 자, 이거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아니, 지금 이게 이런 애들을 꼭 찾아가지고 아이스를 사줘야 돼. 일단 거짓말해. 나. 이런 식. 자, 왜 찾아요? 선생님 인기야. 너 이거 깎고 이거 깎고 스텔라해. 하고. 누구야? 자, 우리 그 더울 때 아이템 한번 사준다는 거 유효한 거 알고 있죠? 전에 사준 건 따로 사준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워지면 이게 정말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한 5월달이면 힘들거든요. 그때쯤 말하세요. 네. 우리가 뭘 했냐고 아, 왜 이렇게 많이 사주냐고요? 모르겠어. 아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말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내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로서 마인드가 수업을 함으로써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일이 돼버려요. 일이 돼버려. 그래서 나의 로망은 다른 데서 이제 좀 돈을 벌어서 이제 돈을 벌 준비를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취미로 하고 싶은 거야. 취미라는 건 원래 돈을 쓰면서 하는 게 취미고 돈을 벌면서 하는 게 직업이에요. 직업은 힘든 거야. 취미는 즐거운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대박이 난다. 그럼 만약에 이거 가정이지만 만약에 연봉이 1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여유롭게 얘를 사줘가면서 그 수업을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빨리 교정되세요. 직업이 뭔데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직업인데 결국 궁극에는 이걸 말고 직업은 힘든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돈을 버는 일은 원래 힘든 거야. 돈을 버는 일은 원래 힘들어요. 그 대가로 뭔가 내가 분명히 해줘야 되니까. 근데 취미라는 건 내가 돈 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지. 하려는 일이 뭔데요? 네? 하려는 일. 하려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애들 가르치는 걸 이렇게 취미 하듯이 그러니까 취미만 돈을 쓰면서 하고 싶다고 나중에는. 직업. 뭐예요? 아 지금 선생님 이제 출판해서 준비 들어간다 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놓은 자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나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당연히 학생은 그 블로그 운영하는 교사한테 얼마든지 자료를 달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건 뭐 늘 있는 일이니까, 뭐 흔한 일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가끔 블로그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지리 교사들이 있어요. 당연히 지리 교사들도 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찾아볼 거 아니야.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검색해본 사람 알겠지만 한지라고 검색하지 않아도 지리 내용을 검색하다 보면 고등학교 내용을 검색하다 보면 선생님 블로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워낙 쓸데없는 걸 많이 올려놔가지고. 근데 이 다른 학교 지리 교사들이 나한테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꽤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지리 전문가잖아. 지리 전문가가 똑같은 지리 전문가한테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한다. 그건 인정을 해야만 그걸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학생이 교사한테 달라고 하는 거 그냥 다 주세요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다른 학교 지리교사한테 주세요 하는 건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른 학교 지리교사들한테 거의 한 50명은 넘고요. 거의 100명 가까이한테 기출문제 자료를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뭐 보충수업 글리를 쓰겠다 달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다가 작년 2학기 때부터는 지금 전혀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아예 안 주고 있거든? 나 이게 올라가면 좀 미안하긴 한데요. 죄송한데요. 아니, 보는 사람이 이거 실제로 어떻게 보여줬잖아. 선생님 동영상을 보는 지리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내가 가르치는 나랑 만나는 제자들이 중요한 거잖아. 여러분들한테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공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선생님 입장에 되게 고마운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달라 그러잖아. 그래서 교사 입장에는 되게 고마운 거예요. 아무튼 선생님 프린트가 죽든 말든 자료를 한번 뽑아봅시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하천지형 중요한 개념만 좀 잡고 응? 우리 말하는 거는 다 올라가. 왜요? 다 해보자. 신경 유튜브. 네, 이거 왜? 그것도 올라가 있어. 이건 선생님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요. 저 동영상 보면은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어. 근데 이건 마인드맵인데 선생님이 옛날에 마인드맵 가지고 수업을 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실패하기보다는 이게 낯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들이 마인드맵이 뭔지도 알고 이거 가지고 뭐 쓰는 애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이게 개념도 낯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게 되게 낯설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긴 그렇고 제 선생님 블로그에 오면 그냥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받을 사람은 블로그에 와서 첨부 파일 내려받아가지고 딱 인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량이 많아지면 선생님이 다 챙겨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자, 이제 단원이 아예 넘어가가지고요. 하천지형 볼게요. 하천지형. 자, 우리가 이 하천지형 중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따 다음 시간쯤에 감히 공략천을 공부할 건데 그 부분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형 단원의 백미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아마 정말 그 감탄사가 나올 만큼 퍼즐 맞추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이 하천은 지형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100%예요.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막 4대강 사업할 때 있죠? 그때는 수능에서 하천 지형이 2문제씩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만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지형도 많이 바꾸고 하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하니까 얘는 무척 중요해요. 자, 그럼 지금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용어, 개념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먼저 하천하고 관련해가지고 하도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하도, 강, 하자에 길, 도자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면 물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 있잖아요. 강의 물줄기, 그걸 하도라고 해요. 강줄기, 물줄기. 자, 그 다음에 하계망이라는 게 있어요. 하계망. 얘는 좀 용어가 낯설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흐른다. 근데 물줄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조그마한 강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강을 이루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건 하천이 그물처럼 되게 복잡한데 그 체계, 이걸 하계망이라고 해요. 자, 말은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 물줄기의 전체적인 모양, 전체적인 형태, 그걸 하계망이라고 해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가 1번 하천이고 여기에 이제 2번 하천, 다른 하천이 있는데 자, 다른 하천은 크기가 작고 좀 단순해요. 하계망은 어느 쪽이 복잡하다? 1번이 복잡하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하계망은 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하계망.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유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유역 변경식 발전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때 아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하천은 그 둘레에 뭐가 이렇게 있냐면 분수계가 있죠. 그 분수계의 이 안쪽을 유역이라 뭐 하잖아요. 유역. 그다음 얘를 잘 봤더니 자, 이 분수계는 해발구가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 높으니까 여기를 경계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자, 그럼 여기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여기 이 부분은 해발구가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낮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구가 높은 곳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덩어리 이런 전체 지형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역인데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덩어리 분지. 그래서 우리가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은 분지를 이루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일 낮은 곳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유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유역 분지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1번 하천하고 2번 하천하고 물론 이런 분수계를 표시하진 않지만 어느 쪽이 유역 분지가 더 넓다. 1번이 더 넓다.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운 개념이죠. 유역이라는 말만 알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던 단어 하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상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 하천의 바닥. 물이 흐르는데 그 밑에 있는 바닥이 있잖아요. 하상 고도가 상승한다, 하강한다. 우리 빙기, 후빙기 할 때 설명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진짜 눈동자들 보소. 마치 태어나서 처음 듣는 내용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정도 단어들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간상 또 간단히 쉬운 개념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하천을 봤더니 이제 주요 개념 말고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하천 차수라는 게 있어요. 자, 하천 차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물론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공식적인 용어니까 일단 적어는 두세요. 하천 차수라는 게 뭐냐면 하천이 처음 시작하는 계곡이 있죠. 그걸 1차 하천이라고 해요. 또 계곡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어딘가 이렇게 만나겠죠. 1차 하천과 1차 하천이 만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차 하천이라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1차, 2차 만나서 여기도 2차죠. 2차와 2차가 만나면 여기를 3차 하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수가 높아질수록 하류다. 네, 그런 개념인데, 자, 차수라는 말은 우리가 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건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거 말을 바꿀게요. 하천 차수를 갖다가 상류는 계곡이에요. 계곡하고 그 다음에 하류 지역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걸 물어봐요. 상류하고 하류하고 그 어떤 자료가 제시가 됐을 때 상류하고 하류를 이렇게 구별만 하면 이 문제는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류하고 하류하고 어느 쪽이 경사가 더 높하다? 상류하고 하류 중에 물은 어느 쪽이 더 많다? 유량은 어느 쪽이 더 풍부하다? 하류. 상류하고 하류하고 어느 쪽이 수심이 더 깊다? 하류.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제시됐을 때 상류와 하류만 구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료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분석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와요. 한쪽은 해발 고도, 높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거리예요. 하천은 당연히 길이가 있으니까. 하천의 단면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어디냐면 하구의 하구. 하구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자, 그러면 하구가 뭐야? 자, 이쪽이 바다예요. 그럼 강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들잖아요. 바다 입장에서 봤더니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 강의 입구를 하구라 그래요. 개념 쉽잖아. 강의 입구 끝. 자, 그래서 하구의 해발 고도는 몇 미터일까? 여기의 해발 고도는 몇 미터일까? 바닷물이랑 똑같겠죠. 바다랑 강이 만나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하구의 해발 고도는 0m. 하천의 단면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하천이 하구로부터 200km 지점에서 시작한다. 강의 길이가 200m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갔더니 이쪽이 400m다. 400m다. 강이 400m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 거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하천의 종단면 그래프라 그래요. 종단면을 나타낸 그래프. 단면은 단면인데 종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천의 단면도를 나타낸 거라고요.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1번 하천, 2번 하천을 봤더니 얘가 2번 하천. 1번과 2번 중에 유역 분지는 어느 쪽이 더 넓다? 1번하고 2번 중에 유역 분지는 어느 쪽이 더 넓다? 당연히 1번이 더 넓겠죠. 얘가 훨씬 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림 형태로 물어보면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요. 또는 이렇게 물어봐요. 같은 하천인데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래요. 상류, 하류. 그렇잖아. 같은 하천일 경우, 한 하천일 경우 해발구도가 높은 동네가 상류, A가 상류, 여기가 당연히 하류가 되겠죠. 구별만 하면 되게 쉽단 말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정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강 줄기를 그릴 때 얘가 방향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결국 이쪽을 향해 가겠죠. 이쪽이 해발 고도가 높고 이쪽이 낮으면 얘가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결국 이쪽을 향해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만난 물은 다시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만나서 계속 낮은 곳을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만났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계망을 그리다 보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정하게 Y자 모양이 그려져요. 물이 만나서 Y자, 물이 만나서 Y자, 이 물과 이 물이 만나서 낮은 곳을 향해서 또 흘러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쪽이 상류, 이쪽이 하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그런다면 A는 상류, B는 하류가 돼요. 물줄기의 모양만 보고도 상류와 하류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62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A랑 B랑 어느 쪽이 상류예요? 6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에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 A가 상류고 B가 하류죠. 구별돼요? 그러면 문제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자, 되게 쉬우니까 물어보는 단어 풀이만 하고 넘어갈게요. 상류랑 하류랑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자, 해발 고도는 어느 쪽이 높다? 해발 고도 상류가 높다. 자, 그 다음에 경사는 어느 쪽이 급하다? 상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지율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경지율 단어 설명할게요. 자, 어떤 지역에 땅이 모두 100만큼이 있어요. 총 면적이에요. 근데 이 중에 농사를 얼마를 짓냐면 50%를 지어요. 이 50%가 경지율이에요. 자, 우리가 주, 경, 야, 복 무슨 뜻이에요? 낮에는 밭을 갈고,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땅을 경지라 그래요. 경지율은 전체 면적 중에 농사를 몇 %나 짓느냐. 자, 경지율은 하류가 높아요? 상류가 높아요? 하류가 높겠죠?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하폭. 하폭이 뭐야? 방해폭. 상류가 넓어요? 하류가 넓어요? 하류.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수심. 하류가 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역 분지. 유역 분지는 같은 하천이라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의 유역 분지는 이만큼이 유역 분지예요. 이 지점에서의 유역 분지는 이만큼이 유역 분지예요. 하류가 더 넓겠죠. 하류가 더 넓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퇴적층하고 관련해서 문제를 내볼게요. 퇴적층. 자, 퇴적층은 상류가 두껍다, 하류가 두껍다? 당연히 하류가 두껍겠죠.
퇴적층에 있는 입자, 알맹이의 크기는 상류가 크다, 하류가 크다? 상류가 크다. 여기까지는 다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뭐 헷갈리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원마도를 물어봐요. 원마도 여기까지만 20초 동안 설명할게요. 자, 퇴적층에 있는 알맹이의 입자의 원마도를 물어보는데 마모가 돼서 둥글둥글해진 정도를 원마도라 그래요. 자, 우리가 풍화를 받으면 알맹이가 계속 굴러가면서 마모가 일어나잖아요. 닳잖아. 그럼 결국은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럼 상류가 둥글해요? 아니면 하류가 더 둥글둥글해요? 하류. 그렇게 물어보면 쉬운데 원마도가 어느 쪽이 더 크냐?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원마도는 9 있죠, 9. 네. 9가 제일 커요. 제일 둥글둥글하니까. 그 하류 지역이 원마도가 크고요. 상류 지역이 원마도가 작아요. 원마도까지 단어 정리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